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오후. 50대 중반의 박철수는 어머니의 낡은 옷장 앞에 서 있었다. 78살의 어머니, 김순희는 석 달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정정하시던 어머니였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마당 텃밭을 가꾸시던 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장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한복들, 색이 바랜 스카프들, 오래된 사진들, 모두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철수는 하나하나 꺼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늘 웃으시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당신의 삶은 뒤로 미루셨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아래에서 철수의 손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다. 궁금해진 그는 이불을 걷어냈다. 거기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가방이 있었다. 오래된 인조가죽 가방. 한때는 검은색이었을 그 가방은 이제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가방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했다. 10개가 넘는 은행 통장들. 모두 어머니 명의였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첫 번째 통장의 잔액은 35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는 600만 원. 철수는 계속해서 통장을 확인했다. 손이 점점 떨렸다. 10개가 넘는 통장의 잔액을 모두 합치자 그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어머니가 언제 이런 돈을 모으신 걸까?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다 작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 사셨다. 자식들이 생활비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다. 새 옷 한 벌 사시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외식은커녕 과일 한 봉지 사드시는 것도 아까워하셨다. 철수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장 오래된 통장은 40년 전에 개설된 것이었다. 철수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이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대부분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매달 한두 번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다. 철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감동인지 혼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왜 이 돈을 숨기신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몰래 모으신 걸까?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철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생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 영희에게도 연락했다. 긴급 가족회의가 필요했다. 저녁 무렵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에 모였다. 철민은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다. 영희는 40 초반의 주부였다. 철수가 발견한 통장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자 철민과 영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셋은 한동안 말없이 통장들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그 통장들은 어머니의 숨겨진 삶을 증언하고 있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통장 하나를 들어 올리며 내역을 살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 적은 액수였지만 꾸준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2번씩. 10,000원, 20,000원, 30,000원, 때로는 50,000원. 그 작은 돈들이 모여 이제는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 되어 있었다. 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돈이 없다고 하셨다. 생활비를 드릴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늘 조금만 달라고 하셨다. 자식들이 더 드리려 하면 사양하셨다. 당신은 필요한 게 없다고 자식들이나 잘 살라고 하셨다. 철수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가난한 분으로만 생각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검소하게 사셨다. 전기세를 아끼려 여름에도 선풍기를 잘 안 켜셨다. 겨울에는 내복을 겹겹이 입으시며 난방비를 줄이셨다. 냉장고에는 늘 오래된 반찬들만 있었다. 자식들이 새 물건을 사들이면 아깝다며 쓰지도 않으셨다. 영희가 또 다른 통장을 펼쳤다. 20년 전에 개설된 통장이었다. 이 통장의 입금 내역은 조금 달랐다. 금액이 더 컸다. 10만 원, 2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다. 영희는 날짜를 확인했다. 매달 20일경에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있었다. 마치 월급처럼. 하지만 어머니는 20년 전에 이미 일을 그만두셨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철민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혹시 어머니가 자식들 몰래 일을 하셨던 건 아닐까? 식당이나 가게에서 몰래 일하시며 돈을 모으신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말씀도 않으시고 그 나이에 아픈 몸으로. 철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얼마나 불효를 한 것인가.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지? 왜 자식들을 믿지 못하신 거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기에. 영희는 울먹였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장을 받아 드리고 집안 청소를 도와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녔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비밀을 딸에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다. 영희는 배신감마저 느껴졌다. 세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을밤의 정막이 집 안을 채웠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어머니가 왜 이 돈을 모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40년이나 숨기고 계셨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다. 자식들의 이름조차 잊으셨는데 40년 전 일을 기억하실 리 없었다.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보자고. 혹시 모른다고. 어쩌면 통장을 보시면 기억하실지도 모른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그 진실이 두려웠다. 다음 날 오전, 세 남매는 요양병원을 찾았다. 2층 203호실, 어머니의 방이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백발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간호사가 아침마다 정성껏 빗겨드리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다. 철수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평생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떴다. 하지만 철수를 보는 눈빛은 낯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철수의 가슴이 아팠다. 영희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엄마, 저예요. 영희, 막내딸. 어머니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잠시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철민이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펼쳐놓았다. 10개가 넘는 통장. 40년의 세월이 담긴 통장들. 어머니는 통장들을 보았다.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하지만 곧 다시 흐려졌다. 철수가 물었다. 엄마, 이 통장들 기억하세요? 이 돈 왜 모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통장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철수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의 혈압을 재기 시작했다. 새남매는 잠시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랬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영희가 말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이었다. 5년 전쯤 치매 증세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어머니는 영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다고. 그때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영희는 말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3년 전 추석 때였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저 세월이 야속하다고 하셨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철미는 그때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철수는 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15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였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철수에게 물으셨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뭘 하고 싶으냐고. 철수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다. 새남매는 각자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작은 조각들이었다. 퍼즐을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병실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철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지갑, 안경, 손수건, 그리고 작은 사진첩. 철수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젊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둘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철수는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이셨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린 철수의 사진이 있었다. 돌잔치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철수를 안고 계셨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20대 중반이었다. 아직 젊었다. 하지만 표정은 첫 사진과 달랐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지쳐 보였다. 영희가 사진첩을 넘겼다. 가족 사진들이 이어졌다. 철민이 태어났을 때, 영희가 태어났을 때, 새 남매가 자라나는 모습들. 그 사진들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야위어갔다. 주름이 늘어갔다. 백발이 생겼다. 하지만 미소만은 변함없었다.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미소. 철민이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장의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다. 30년도 더 된 신문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신문 기사였다. 제목은 이랬다. 지역 여성 합창단 전국대회 은상 수상.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지역 문화회관 여성 합창단이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이었다. 단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다. 김순희, 철수와 영희, 철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합창단에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다. 영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노래를 하셨다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신 적이 없었다. 그저 일만 하시는 분으로만 알았다. 철수는 신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도 있었다. 합창단원들이 무대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중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젊은 어머니였다.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미소가 정말 밝았다. 살아있는 미소였다. 세 남매는 신문 스크랩을 들고 간호사실로 갔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간호사들도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다만 수간호사가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어머니가 가끔 노래를 흥얼거리신다는 것이었다. 철수가 놀라 물었다. 어떤 노래냐고. 수간호사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옛날 노래 같은데 가사는 잘 안 들린다고. 다만 어머니가 노래하실 때는 표정이 평화로워 보인다고 했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라고. 영희가 제안했다. 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찾아보자고. 혹시 합창단 활동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세 남매는 동의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어머니가 살던 동네로 향했다. 40년을 사신 그 동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동네 슈퍼 주인 박씨 아주머니를 찾았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다. 아주머니는 세 남매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주머니가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예전에 정말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목소리도 곱고 아름다웠다고. 동네 행사가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창단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문화회관으로 연습을 가셨다고. 철민이 물었다. 그럼 왜 그만두셨냐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합창단을 그만둔 건 30년 전쯤이었다고. 그때 철수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이었다고. 어머니는 갑자기 합창단을 그만두셨다고. 아무 설명도 없이. 친구들이 이유를 물어도 그저 바빠서 그런다고만 하셨다고. 영희가 목이 메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였다. 셋째인 자신 때문에 어머니는 꿈을 포기하신 것이었다. 합창단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진 것이었다.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큰아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던 것이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가끔 혼자 노래를 부르셨다고. 빨래를 널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지만 점점 노래는 줄어들었다고. 나중에는 아예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마치 그 부분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처럼. 세 남매는 무거운 마음으로 슈퍼를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각자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꿈을 포기한 것,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지운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철수가 문득 다른 가게를 발견했다. 낡은 음악 교습소였다. 간판이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 철수는 무언가에 이끌려 그곳으로 들어갔다. 교습소 안은 좁고 오래되었다. 피아노 한 대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세 남매가 들어서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온화했다. 철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김순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기억한다고 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라고. 노인은 35년 전까지 지역 문화회관 합창단의 지휘자였다고 했다.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정말 재능이 있었다고. 소프라노였는데 음색이 맑고 깨끗했다고. 표현력도 뛰어났다고. 전국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을 때 솔로 파트를 맡은 게 바로 어머니였다고. 노인은 지금도 그때의 무대를 기억한다고 했다. 영희가 물었다. 어머니가 왜 합창단을 그만두셨는지 아냐고. 노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알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더 이상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계 때문이라고. 노인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그때 울고 계셨다고. 노래를 정말 사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세 자녀를 키우려면 일을 더 해야 했다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다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식당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창단 연습 시간과 겹쳤다고. 철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던 노래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던 무대를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신 것이었다. 철민은 자신이 중학생이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어머니가 저녁마다 나가셨던 것, 식당에서 일하셨던 것, 그 돈으로 자식들의 학원비를 대셨던 것. 노인은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합창단의 옛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다. 무대 위에서, 연습실에서, 공연장에서. 어머니는 항상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 미소는 자식들 앞에서 보이던 것과는 달랐다.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노인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전국대회 우승 후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옆에는 다른 단원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날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노인은 말했다. 세 남매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젊은 모습, 꿈을 이룬 순간의 모습.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후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교습소를 나오며 철수가 물었다. 혹시 그 트로피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노인은 모른다고 했다. 아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그 트로피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증명하는 것을. 집에 도착해 구석구석을 뒤졌다. 옷장, 다락, 창고. 하지만 트로피는 없었다. 영희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상자였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합창단 단복, 악보들,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은색 트로피. 트로피의 광택은 바랬지만 여전히 그날의 영광을 담고 있었다. 영희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묵직했다. 어머니의 꿈의 무게만큼. 철수가 상자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일기장이었다. 어머니의 일기장. 30년 전 것이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3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조금 흐트러졌지만 정성스러운 필체였다. 철수는 숨을 고르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영희와 철민도 귀를 기울였다. 오늘 마지막 연습이었다. 단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줬다. 모두 울었다. 나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고 말았다. 선생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철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들의 학원비 고지서가 왔다. 철수는 영어학원, 철민이는 수학학원. 남편의 월급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더 벌어야 한다. 저녁 식당 일을 시작했다. 몸은 힘들지만 괜찮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견딜 만하다. 철민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학원비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솔직한 고백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꿈을 꿨다.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노래하고 있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말 행복했다. 깨어나니 현실이었다. 식당 주방에 뜨거운 김,
설거지통에 물. 이것이 내 무대다. 영희가 소리내어 울었다. 그 서러움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꿈과 현실의 간극이. 철수는 계속 읽어나갔다. 아이들은 모른다. 엄마가 노래를 했다는 것을, 무대에 섰다는 것을.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이들이 미안해할까봐.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후회는 없다. 정말 후회는 없다. 그렇게 믿으려 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느껴졌다. 후회가 없다고 쓰면서도 정말 그런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복잡한 심정이. 철수는 일기장을 더 넘겼다. 25년 전의 기록이 나왔다. 오늘 철수가 대학 합격했다. 너무 기쁘다. 내가 그만둔 보람이 있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다.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니다. 대출은 안 된다. 아이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 내가 더 일하면 된다. 철수는 숨이 막혔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대학 생활을 즐겼다. 친구들과 놀고 술 마시고. 어머니는 그 시간에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20년 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늘 문화회관 앞을 지나쳤다. 합창단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다. 들어가고 싶었다. 무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다. 이제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 영희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노래를, 무대를, 그 빛나던 시간들을. 철민이 일기장을 이어받아 읽었다. 15년 전의 기록이었다. 남편이 아프다. 공장에서 다쳤다고 한다. 병원비가 걱정이다. 아이들 학비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표정은 밝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나 혼자만 알면 된다. 이 무게를. 그리고 그 해말의 기록.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럽다. 믿기지 않는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빈손이다. 이제 정말 나 혼자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두렵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버텨야 한다. 새남매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혼자 짊어지신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일기장의 중간쯤에 한 문장이 특별히 진하게 적혀 있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문장 아래에는 몇 줄이 더 있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다 크면, 손주들을 보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철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머니는 평생 기다리셨던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살 날을.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자식들이 다 컸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늙으셨다. 몸도 약해지셨다. 그리고 치매가 왔다. 영희가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작은 수첩이었다. 은행 통장 수첩. 영희는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내 꿈 기금 40만 원. 조금씩 모으자.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었다. 어머니가 통장에 돈을 모은 이유. 자신의 꿈을 위해서였다. 언젠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을 품고 40년을 버티셨던 것이다. 철민이 수첩을 받아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60살이 되면 합창단에 다시 들어가자.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좋은 레슨을 받자. 목소리를 되찾자.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60살에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때 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다. 철수와 철민, 영희의 아이들.
어머니는 또다시 자신을 미루셨다. 다음 페이지의 메모. 70살. 마지막 기회. 그때는 꼭 하자.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 하지만 70살이 되기 전에 치매가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기회는 오지 않았다. 아니, 병이 그 기회를 앗아갔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돈은 내 꿈이다. 절대 다른 곳에 쓰지 말자.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은 지키자. 나를 위한 것. 유일하게 나를 위한 것. 세 남매는 울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5천만 원. 그것은 자식들을 위한 것도, 노후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어머니,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날, 세 남매는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일기장과 트로피를 가지고 갔다.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간호사가 휠체어에 모셔놓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햇볕을 쬐고 계신다고 했다. 어머니의 백발이 햇살에 반짝였다. 철수가 다가가 어머니 앞에 트로피를 놓았다. 은빛 트로피. 30년의 세월이 담긴. 어머니는 트로피를 보았다.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다. 손을 뻗어 트로피를 만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희가 급히 물었다. 엄마 기억하세요? 이 트로피 엄마가 받으신 거예요. 합창 대회에서.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철민이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가 쓰신 글들을 읽어드렸다. 천천히 또박또박. 어머니는 듣고 계셨다.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치매 환자분들은 때때로 감정으로 기억하신다고. 머리로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고. 어머니가 우시는 것은 그 때문일 거라고.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주름진 그 손.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한 손. 철수는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의 꿈을, 엄마가 포기하신 것들을. 어머니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초점이 맞는 것 같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작은 소리로 무언가 말씀하셨다. 세 남매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에 세 남매는 더 울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자식들을 위로하고 계셨다. 당신이 희생하신 건데, 당신이 아픈 건데, 괜찮다고 하시는 어머니. 영희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 차례예요. 우리가 엄마의 꿈을 이뤄드릴게요. 어떻게든. 늦었지만 어머니는 영희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여전히 따뜻했다. 세 남매는 결심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기로. 비록 어머니가 직접 무대에 서실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머니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드리기로. 병원을 나온 세 남매는 옛 합창단 지휘자를 다시 찾아갔다. 노인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철수가 부탁했다. 혹시 어머니가 노래하신 녹음이 남아있냐고. 공연 실황이라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30년 전에는 녹음 장비가 흔하지 않았다고. 아쉽지만 없다고. 세 남매는 실망했다. 하지만 노인이 한 가지를 제안했다.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 공연을 열면 어떻겠냐고. 영희가 물었다. 추모 공연이요. 노인이 설명했다. 지역 합창단이 어머니를 위한 공연을 하는 것.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들을,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꿈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철수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다. 더 직접적인, 더 개인적인. 철민이 아이디어를 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일기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삶을, 꿈을, 희생을 모두 담아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것이라고. 세 남매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의 일기를 정리했다. 30년간의 기록. 그 속에는 한 여성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꿈과 좌절, 희생과 사랑, 후회와 용서. 철수는 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모았다. 합창단 시절의 이야기들, 어머니의 목소리에 대한 찬사들,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들. 철미는 어머니가 일하셨던 식당을 찾아갔다. 40년 전 그 식당. 지금은 다른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철미는 그곳에 서서 어머니를 떠올렸다. 매일 밤 이곳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를, 꿈을 접고 현실과 싸우시던 어머니를. 영희는 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어머니가 무대에 섰던 그 공연장. 지금은 리모델링 되어 예전 모습은 아니었지만 무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영희는 무대 위에 올라가 보았다. 객석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보셨을 그 풍경, 어머니가 느꼈을 그 떨림. 한 달 동안 세 남매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어머니의 전기였다. 엄마의 비밀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책에는 어머니의 사진들도 실었다. 젊은 시절의 환한 미소, 합창단 무대 위의 당당한 모습, 자식들을 안고 있는 따뜻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서 트로피를 만지며 우시던 모습. 책의 마지막 장에는 세 남매의 편지가 실렸다.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와 사죄의 편지,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어머니의 숨겨진 꿈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한 후 세 남매는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무명 작가의 전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10번째 출판사를 찾아갔을 때 마침내 관심을 보이는 편집자를 만났다. 50대의 여성 편집자였다. 그녀는 원고를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편집자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라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라고. 책 출간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편집자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책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어머니의 삶을 영상으로 담는 것.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영희가 흥분해서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상 제작을 모르는데요. 편집자가 웃으며 말했다. 자신이 아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 감독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걸 좋아한다고. 며칠 후 세 남매는 30대 초반의 여성 감독을 만났다. 감독의 이름은 정미라였다. 그녀는 원고를 읽어보고 즉시 제작을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미라 감독은 요양병원의 어머니부터 촬영했다.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도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미라 감독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어머니의 작은 표정 변화라도 담아내려고. 어느 날 미라 감독이 작은 스피커를 가져왔다. 어머니가 참여했던 합창단의 녹음을 구했다고 했다. 비록 어머니의 개인 녹음은 없지만 합창단의 공연 실황이 한 시민에 의해 녹음되어 보관되어 있었다고. 스피커에서 오래된 합창 음악이 흘러나왔다. 30년 전의 녹음이라 음질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성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을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반응하신 것이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다.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음정은 맞지 않았고 가사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분명 노래였다. 미라 감독은 재빨리 카메라를 돌렸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노래하는 모습,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 치매로 모든 것을 잊으셨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 영희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엄마는 여전히 가수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살아있어요. 미라 감독은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의 핵심으로 삼기로 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음악만은 남아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였다. 촬영은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살았던 동네, 일했던 식당, 노래했던 문화회관. 미라 감독은 그 모든 장소를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담았다. 옛 합창단 지휘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김순희 씨는 정말 재능 있는 가수였다고. 만약 그 길을 계속 갔다면 분명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선택했다고. 그것도 아름다운 선택이었다고. 동네 슈퍼 주인도 인터뷰에 응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순이는 항상 밝았다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고.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고. 옛 식당 동료도 찾아냈다. 70대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40년 전 함께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순이는 일하면서도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주방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들렸다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촬영이 진행되면서 세 남매도 카메라 앞에 섰다. 각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에 대해 후회와 감사를 표현했다. 철수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어머니를 가난한 분으로만 봤다고.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만 봤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꿈을 가진 분이었다고. 한 명의 예술가였다고.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철민도 고백했다. 자신은 어머니에게 효도했다고 생각했다고. 생활비를 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하지만 진짜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한 적은 없었다고.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고. 영희는 울면서 말했다.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가장 모르고 있었다고. 어머니의 아픔을, 어머니의 소원을 그저 건강만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영혼의 양식도 필요했다고. 미라 감독은 세 남매의 진솔한 고백을 모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구상했다. 어머니를 위한 추모 공연. 지역 합창단이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는 것. 어머니를 그 공연에 모시는 것. 추모 공연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역 문화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했다. 옛 합창단 지휘자가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30년 만이었다. 노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합창단원들은 대부분 새로운 얼굴들이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중년들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옛 단원들도 참여했다. 그들은 30년 전 어머니와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이었다. 한 옛 단원이 세 남매에게 다가왔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친한 친구였다고 했다. 함께 연습하고 공연했던 사이라고. 순이가 그만둘 때 정말 아쉬워했다고. 그녀가 말했다. 순이는 합창단의 에이스였다고. 솔로 파트는 항상 순이 몫이었다고. 목소리뿐 아니라
무대 매너도 훌륭했다고. 관객들은 순이를 사랑했다고. 그 시절이 그립다고. 영희가 물었다. 어머니가 그만둘 때 뭐라고 하셨냐고. 여성이 한숨을 쉬었다.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다고.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눈물은 감추지 못했다고. 마지막 연습날 순이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연습이 시작되었다. 합창단은 30년 전 어머니가 불렀던 곡들을 연습했다.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것들, 저 하늘에. 어머니가 솔로를 맡았던 곡들이었다. 미라 감독은 연습 과정도 촬영했다. 단원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모습, 진지하게 연습하는 모습. 그들 각자도 삶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울림을 주었다. 공연 날짜가 다가왔다. 철수는 어머니를 공연장에 모시기로 했다. 의사는 조심스러워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외출이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철수는 간청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의사는 조건부로 허락했다.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간호사가 동행하고 공연 시간도 최소화하는 것. 세 남매는 모두 받아들였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무대에 모시고 싶었다. 공연 당일 문화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 주민들, 옛 합창단 관계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가득 찼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특별석에 계셨다.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였다. 세 남매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은 엄마를 위한 공연이에요. 잘 보세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가 밝아졌다. 합창단원들이 입장했다. 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단정했다.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오늘 공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30년 전 이 무대를 빛냈던 한 가수를 기리는 공연이라고. 첫 곡이 시작되었다. 그리운 금강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다. 합창단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다. 맑고 아름다운 화음. 세 남매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했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노래를 따라 부르려는 것처럼.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들리세요? 엄마의 노래예요. 두 번째 곡이 이어졌다. 아름다운 것들. 이 곡에서 어머니는 솔로를 맡았었다. 지금은 다른 단원이 솔로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관객들은 조용히 감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무대 위의 노래보다 더 큰 이야기가 그들을 울렸다. 한 여성의 희생과 사랑, 잊혀진 꿈과 되찾은 기억. 세 번째 곡 저 하늘에가 시작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노래하고 계셨다. 음정은 불안정했지만 가사는 맞았다. 영희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하고 계셨다. 무대를 향해. 아니, 어쩌면 30년 전의 자신을 향해. 그때의 꿈을 향해. 철미는 급히 미라 감독을 봤다. 감독도 이미 카메라를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노래만은 살아있는 한 여성. 그 모습이 렌즈에 담겼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관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무대 위의 합창단뿐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든 어머니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 어머니는 그들을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온화한 미소로 대해주셨다.
옛 합창단 친구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오래 보고 싶었다고. 공연 후 몇 주가 지났다. 책이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도 완성되었다. 미라 감독은 작품을 지역 영화제에 출품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진솔한 감동을 높이 평가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국에 소개되었다.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기로 했다. 시청률은 높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들을 읽으며 세 남매는 울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자신의 어머니도 그랬다는 댓글들, 자신도 꿈을 포기했다는 고백들, 늦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다짐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다.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요. 어머니의 꿈이 뭐였는지 이번 주말에 꼭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저도 아이 키우느라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가끔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이 다큐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고. 어머니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다른 여성들을 찾아서 잊혀진 꿈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세 남매는 흔쾌히 동의했다. 책도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다. 초판이 빠르게 팔렸다. 출판사는 재판을 찍기로 했다. 서점에서 북토크 행사도 열렸다. 철수와 영희, 철민이 참석해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행사에서 50대 여성이 질문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것을. 영희가 대답했다. 어머니의 일기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후회와 만족이 공존한다고. 그것이 진실인 것 같다고. 다른 참석자가 물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철민이 답했다. 그건 모르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니가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꿈과 가족, 둘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 시대가 문제라고.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세 남매에게 다가왔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여성은 자신도 예전에 발레를 했다고. 하지만 결혼 후 포기했다고. 이제 50인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늦었을까요? 라고 물었다. 영희가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치매로 너무 늦어버렸지만 당신은 아직 건강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어머니가 못 이룬 꿈을 당신은 이룰 수 있다고.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성인 발레 클래스를 등록했다고. 처음에는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사연들이 계속 모였다. 책을 읽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 다큐를 보고 변화를 결심한 사람들. 그들 각자가 자신의 꿈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세 남매는 요양병원의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뵀다. 그리고 매번 음악을 들려드렸다. 어머니가 불렀던 합창곡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음악이 나오면 반응하셨다.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곤 하셨다. 어느 날 영희는 어머니께 트로피를 가져다 드렸다. 그 은색 트로피. 30년의 세월이 담긴. 어머니는 트로피를 만지며 웃으셨다. 행복해 보이셨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자신을 되찾으신 것 같았다. 철수는 병실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곡들을 재생 목록에 담았다.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했다.
어머니께 자주 음악을 들려달라고. 음악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간호사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들도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더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병실에는 변화가 있었다. 음악이 흐르는 공간.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이셨다. 가끔 혼자 작은 소리로 노래하기도 하셨다. 치매는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음악 속에 살아있었다. 겨울이 왔다.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새남매는 각오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은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매일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손을 잡아드리고 음악을 들려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어머니가 알아들으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이.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어머니께 일기장을 읽어드렸다. 어머니가 30년 전에 쓰신 그 일기.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문장을 읽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무언가를 느끼시는 것 같았다. 영희가 속삭였다. 엄마는 충분히 사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것도 엄마의 인생이었어요.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약하게 쥐셨다. 철미는 어머니께 사진들을 보여드렸다. 젊은 시절 무대 위의 어머니.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트로피를 든 어머니. 어머니는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셨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철수는 어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전국에서 보내온 편지들.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편지.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의 편지. 어머니는 들으시며 미소 지으셨다. 읽어드렸다. 전국에서 보내온 편지들.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편지.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의 편지. 어머니는 들으시며 미소 지으셨다. 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저는 선생님을 뵌 적이 없지만 선생님의 딸처럼 느껴집니다. 제 어머니도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이제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선생님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또 다른 편지. 어머니께 그동안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편지들을 다 읽고 나니 어머니는 잠드셨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새남매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다. 이제는 편안해 보이셨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며칠 후 미라 감독이 병원을 찾아왔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되었다고. 해외에서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고. 영희가 기뻐하며 어머니께 알려드렸다. 엄마 이야기가 세계로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소를 지으셨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왔다. 관객상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품에 주는 상. 미라 감독은 시상식에서 어머니를 언급했다. 이 상은 김순희 여사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와 같은 삶을 산 모든 여성들의 것이라고. 그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졌다. 방송에서 다시 다큐를 방영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 SNS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해시태그가 만들어졌다. 샵엄마의 비밀통장, 샵 잊혀진 꿈, 샵어머니의 희생. 젊은 세대들도 반응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다.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분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직장인은 이런 글을 올렸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꿈도 포기하며 살았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해야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댓글. 나도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면 그때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하게 되었다는 사람, 자신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사람,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사람. 한 지역에서는 잊혀진 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중년 여성들이 모여 각자 포기했던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다시 도전하는 모임. 그들 중 한 명이 세 남매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50, 60이 되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새남매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다. 어머니가 알아들으시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 어느 날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옛 합창단 지휘자였다. 노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오래된 악보를 펼쳤다. 30년 전 어머니가 불렀던 곡의 악보. 노인은 그 악보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어머니는 악보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음정은 불안정했지만 멜로디는 맞았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노래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작은 병실을 채웠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노래였다. 이틀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겨울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 남매가 모두 곁에 있었다.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드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계셨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 옛 합창단 친구들, 다큐를 보고 감동받은 낯선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연결식에서는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흘렀다. 합창단이 녹음한 그 오래된 음악, 그 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살아생전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철수가 조사를 읽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해, 희생과 사랑에 대해,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꿈에 대해.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장례 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많던 통장들, 5천만 원이 넘는 돈, 어머니의 꿈 기금. 세 남매는 의논 끝에 결정했다.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김순희 음악 장학금이 설립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 매년 3명의 학생에게 지원된다.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이들이 이루도록. 첫 장학생 선발이 있었다.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이 선정되었다. 모두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수여식에서 세 남매는 그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자신도 포기하려 했다고. 가정 형편 때문에. 하지만 이 장학금 덕분에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고.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장학금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다큐를 본 사람들, 책을 읽은 사람들,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기금은 점점 커졌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왔다. 새남매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김순희 여사 1947에 2025 평생을 사랑으로 살다 간 가수.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영희가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엄마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장학금은 벌써 10명의 학생을 도왔어요.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철민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엄마가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엄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는 우리를 통해 꿈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무대였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다르게 살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희생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을. 그들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모두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지역 문화회관에서는 매년 김순희 추모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다. 첫 추모 음악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공연장을 넘어서 로비까지 사람들이 가득했다. 합창단은 어머니가 불렀던 곡들을 불렀다. 그리고 장학생들이 특별 공연을 했다. 한 장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다. 그 학생은 연주 후 말했다. 이 곡을 김순희 여사께 바친다고. 여사가 있었기에 자신이 여기 서 있다고. 다른 장학생은 피아노를 쳤다. 쇼팽의 녹턴. 부드럽고 애절한 멜로디.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다. 음악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다. 어머니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박수.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는 어머니의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들, 합창단 활동 사진들, 트로피, 일기장 복사본, 그리고 5천만 원의 통장 사본. 사람들은 전시물을 보며 어머니를 기억했다. 한 노부인이 전시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희가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자신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고. 하지만 포기했다고. 영희가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무슨 꿈이었냐고 물었다. 노부인은 화가였다고 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 붓을 놓았다고. 이제 80인데 너무 늦었냐고 물었다.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라고. 어머니는 기회를 못 가지셨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노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했다. 용기를 얻었다고. 몇 달 후, 그 노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림 수업을 시작했다고. 손이 떨려서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첫 작품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늦지 않은 꿈이라고. 그 그림을 새 남매에게 선물로 보낸다고. 그림은 아름다웠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새 남매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어머니 묘소에 가져갔다. 엄마 보세요. 엄마 이야기가 또 한 사람의 꿈을 살렸어요.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다.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다. 다큐멘터리는 세계 곳곳에서 상영되었다. 어머니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울려 퍼졌다. 한 외국인 독자가 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김순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보편적이라고.
새남매는 그 메일을 읽으며 울었다. 어머니가 평생 작은 병실에서 생을 마치셨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비록 큰 무대에 서지 못하셨지만 결국 가장 큰 무대에 서신 것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무대에 5년이 지났다. 장학금은 이제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다. 그 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성악가가 된 학생, 작곡가가 된 학생, 음악 교사가 된 학생, 모두가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년 어머니 기일에 모였다. 함께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추모 음악회에서 공연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김순희 여사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여사를 기리는 길이라고. 새남매도 변했다.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었다. 철미는 자신의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딸이 진짜 원하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딸의 대답을 존중했다. 어머니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영희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꿈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 그림, 음악, 춤, 글쓰기. 무엇이든 좋았다. 중요한 건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었다. 어느 봄날, 새남매는 어머니 묘소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장학생들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각자 준비한 공연을 했다. 노래, 악기 연주, 시낭송. 모두가 어머니께 바치는 공연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원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것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셨던 곡. 서툴고 음정도 맞지 않는 합창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노래가 끝나고 영희가 묘 앞에서 말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알아요. 엄마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장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철민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셨지만 결국 가장 큰 무대에 서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무대에. 그 무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희생의 아름다움, 꿈의 소중함, 사랑의 위대함. 우리는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할게요. 묘소를 떠나며 영희가 뒤를 돌아봤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도 이 봄을 보고 계실 것 같았다. 그들은 알았다. 어머니의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머니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세상 곳곳에 퍼져 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비록 어머니는 무대를 떠나셨지만 그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김순희의 이야기였다. 한 여성의 숨겨진 꿈과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무수한 기적들의 이야기. 어머니의 비밀 통장에 담긴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라 꿈이었고, 그 꿈은 이제 영원히 노래로 남았다.